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2023년도 이슈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정말 2023년도에도 엄청난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좀 보게 되면 이번에 BUSD 사건 사태도 있었습니다. 팍소스와 BUS에 따른 영향성으로 인해서 이번에 미국 당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팍소스,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 BUSD 발행 중단 명령이 나와 줌으로써 이제 이번 1월 달에서 2월 달 요 사이에 엄청나게 이슈가 커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영향을 또 많이 받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BUSD 마켓에 따른 코인의 변동성도 엄청나게 좀 작용을 했고요. 알트코인들도 그때 당시 기반으로 좀 많은 영향을 받아서 생각보다 엄청 저렴하게 또 거래가 되기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시총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거의 20조가 넘는 유통 규모량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무지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EDX도 마찬가지로 팍소스에서 엔커리지 수탁 업체로 지난 6월달 기반으로 또 변경 신청을 또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팍소스도 이참에 이제 BUSD의 가능성이 워낙 견제와 압박이 너무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스테이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하기로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은 또 페이팔 쪽으로 이제 붙어 먹으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이번 한 2월 달 정도 때 1월 마지막 주에서 2월달 요 사이에 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은행 실버게이트 뱅크런 우려 확산으로 인해서 또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영향을 또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USDC가 아무래도 망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보게 되면 왜 그렇냐,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뱅크 은행을 가장 많이 거래했던 USDC가 자금이 어느 정도 또 묶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정 및 지출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오히려 USDC에 있는 가격에 영향성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대부분 SVB 파이낸셜 그룹 자금 조달 실패 내용이 나와줌으로써 주가도 박살이 나고 이제 증자도 실패하고 자문사 매각 추진도 하겠다라는 이제 최고의 강수를 두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테더도 마찬가지로 잠깐 좀 쉬어가고 오히려 USDC는 이 시점에서 아예 박살이 내는 그런 사례가 나와주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가장 잔혹한 혹한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기도 했었지만 이미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이제 지금은 조금은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번 2023년도 연초만 해도 상당히 별로 좋지도 못하고 관심도 이제 거의 최하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1달러 디펙 현상도 거의 다 나왔죠. 다이부터 해서 트루 USD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다 나왔고, 이때 당시에도 또 더 재밌었던 건 트루 USD 자금 규모가 이쪽에 좀 관심도가 또 높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USD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돌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뱅크의 또 실적 발표도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대차 대조표가 상당히 별로 좋지 못함으로써 은행별 순자산 대비 미실현 손실 규모도 워낙 커서 대손 충당금 더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실리콘뱅크 은행은 이제 제피모건이 먹음으로써 이번에 하반기에 수익성이 어마무지하게 개선됐던 그런 사례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건 아무래도 올해 2023년도에 또 메인 주제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을 쉬지 않고 올렸다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도 더욱더 은행들이 생각보다 압박 수위가 더 세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은행들이 자금 부분에 따른 그런 걸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유동성이 생각보다 경색이 돼서 시장이 빠르게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왜냐? 대출 축소를 본격화해서 대손 충당금을 먼저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매우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한 대충 요 시즌이 넘어가고 이제 한 4월 달 정도였나요? 예. 그때 시점에서 이제 EU 회의에서 미카 내용이 드디어 가결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때, 21년도 때도 계속해서 이제 수정본 나오고 업데이트본 나오고 나서 드디어 느리게 이제 가결이 됐고, 이제 이게 통과가 됨으로써 미카2가 이제 곧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미카2 내용도 조만간에 이제 미카의 부족 부분만 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미카2 내용이 조만간에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미카 내용은 그냥 기본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에 있는 내용들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냐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3월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던 게 비트코인 지 혼자 갔죠. 쭉쭉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도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자금을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많이 사람들이 바꾸어 나서 어찌 보면 1월 마지막 주 대비부터 쭉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성장 동력의 견인 능력을 또 보여주었던 건 아무래도 오디널스 거래 수수료로 인해서 아무래도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채굴 회사들에 따른 수익성 보전이 어디서 나올 거냐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지만, 반면에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 시즌에서도 채굴 회사에 따른 고정비 지출을 어디에서 충당을 할지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오디널스가 그 부분의 일부 부담률을 해소를 시켜줌으로써 다시 한번 급부상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르디 부분에 따른 단순 빔이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에 추가적인 가능성을 저는 좀 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민코인 중에 하나 페페가 또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번에 페페코인 등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쪽에 거래 비중도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써 비트코인이 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 또 어찌 보면 이번 BRC20으로 인해서 또 엄청나게 페페 쪽도 또 관심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누군가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좀 많이 해먹는 또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민코인이라고 해도 33만 원이 55억 원이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악조건에서도 여전히 이 시장에 관심을 계속해서 쏟아부었던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어떻게 내가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는 자기가 이제 자기 역량만큼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저는 매번 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청년이긴 하지만 지금의 뭐 그 전 세대가 뭐 더 나은 혜택을 많이 뭐 가져갔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기회와 창출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이 금융 쪽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냐, 그리고 얼마나 진실적이었고 얼마나 내가 그 안에서 노력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가는 파이가 달라지는 것이지, 관심은 1도 없고 맨날 성수기 타이밍 때만 본다라고 해서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바로바로 꽂히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계속 꾸준하게 해왔던 사람이 더 많이 파이를 가져가는 건 뭐 그냥 이 시장의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능력 부분을 조금 더 다시 객관화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 형태에서도 온체인 거래 비중도 75.77%가 나오면서 템루트가 사용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좀 더 괜찮게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비트렉스가 이제 파산 신청서를 또 냈던 좀 안타까운 내용도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BRC20의 수수료 사상 최고치로 인해서 그만큼 채굴 회사들에 따른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굴자 수입이 그래서 2달 만에 24배 이상 증가를 해서 그 비축분을 통과를 해서 채굴 회사들도 이번에 자칫 어찌 보면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그게 잘 넘어가 주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바이낸스에 여전히 미국에 있는 법원에서 계속 영향을 꾸준하게 6월달까지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US 부분은 여전히 힘들고 BUSD도 뭐 늦어지면 내년 4월까지 자산을 다 정리해서 마켓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그 마켓이 어느 쪽에서 다 그걸 흡수를 할 거냐도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 하반기부터 이제 8월 이후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큰 시그널을 줬던 건 그레스케일에 있는 내용과 리플에 있는 사태 내용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비트코인도 오히려 더 좋은 이점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레스케일에 있는 판결문도 되게 ETF의 가능성을 또 보여주게끔 유리하게 나와 줌으로써 SEC가 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이 줄어들고 할 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재소송도 이제 불허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연기 신청 부분만 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재신청 구간은 한번 연기를 할 때 43일인가 45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ETF에 따른 기대감은 매우 높지만 이번에 11월 달에 있는 두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기가 될 확률은 전 매우 높고 내년 1월 달 기반으로 다시 한번 보는 시점이 가장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내용의 가장 큰 틀에 있는 이슈들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렸던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영향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대부분 비트코인이 가장 그래도 건강한 코인이었고 비싸든 말든 부자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포지션은 우리가 같이 맞춰서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여기서 이제 누락됐던 이 내용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파이 부분에 있었을 때도 RWA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정리가 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테더사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매입 부분에 이익의 15% 정도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방에 아주 주요한 견인 능력을 해주었고 RWA 코인으로 인해서 디파이에서 가장 큰 맏형 정도가 됐던 메이커 쪽에서 오히려 그게 국채에 있는 이익에 있는 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생태계 부분의 보존을 충분히 역할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코인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촉도는 좀 덜해졌다. 그리고 개인 지갑에 있는 비중에 있는 비트코인이 다시 거래소로 들어오지는 않고 오히려 그 물량이 잠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위기가 여러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도 가격이 이 정도 때까지 방어가 나왔던 이유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수탁 자 부분에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코인베이스로 연결이 되어져 있었고 또 신탁 현금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뉴욕 멜론은행 정도가 됐었고 이번에 이제 스탠다드 차트 쪽에서도 이번에 수탁 서비스 진행에 있는 순서도로 이제 막 진행을 빼고 있는 이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더리움 내용이 좀 빠졌지만 이더리움도 이제 대부분 블랙록에서 다시 한번 ETF 신청서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아마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동시에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조금 더 빠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전히 2024년도 때까지도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은 23년도 진짜 기복도 컸고 주식시장도 기복도 컸고 코인도 기복도 컸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와 누군가는 또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어떻게 살렸던 사람은 큰 부자로 또 올라왔고 그렇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번에 거의 10배까지 올라왔던 가스 내용이었는데요. 가스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고 하면 업비트 거래 비중이 거의 60%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시총 기반으로 보시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 시총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 거의
2천억 원도 안 됐던 시총이다 보니까 띄우기에도 편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업비트 쪽의 비중이 워낙 높았던 건 그만큼의 프리미엄 차도 있었기 때문에 차익 거래 비중에 있는 거래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10배 이상 올라갔던 거는 충분히 여기에서 더 욕심을 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과거 2017년도 때부터 지금 때까지 평균 10배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온 건 거의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던 번외, 루나나 이런 쪽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배의 거의 근접 부분만큼 왔던 코인들은 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솔라나가 10배보다는 그 가격대를 지금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이유가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옵션은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기존에 있었던 VC나 나머지 있었던 고래들이 많은 물량이 거기에 좀 물려져 있다 보니까 그 물려져 있었던 평단가 기반 대비보다 더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는 지금에서 10배 있는 평균가 대비를 어떻게 재측정해서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유심하게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코인은 이 솔라나와 아발란체는 조금 평단가 부분을 어느 시점으로 다시 잡을지 여러분들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좀 유심하게 좀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에서 비트코인 너무 비싸요, 손이 잘 안 갑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진짜로 손이 안 간다고 하면 반대로 이더리움을 지금은 매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어떻게 보면 짧고 굵고 임팩트 있는 내용만 좀 정리를 했지만 물론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마다 누락됐던 내용들도 있겠죠. 그런 거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누락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하는 차원으로 댓글로 또 이쁘게 또 정리를 해서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또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